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벌써 2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새싹이 돋고 예쁜 꽃이 만발하겠네요.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쁜 꽃을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꽃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꼭 사진을 찍게 되네요. 겉으로 보면 꽃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처럼 단단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제 안에는 항상 소녀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 항상 웃어요. 차승미, 너도 늙나 보다. 웬만한 장정은 한 손으로 잡아뜨리는 차승미가 꽃? 어쭈, 누나라고 안 하냐? 무슨 누나야. 와이프한테 누가 누나라고 해. 꽃 좀 사줘? 이쁜 꽃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 말 나온 김에 당신 오랜만에 나한테 꽃다발 선물 좀 해봐. 참나. 예전에는 꽃다발 사오면 그렇게 잔소리를 했으면서. 오케이, 알았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파혼 직전까지 갔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팍 터지던 고부 갈등이 전화위복이 된 남편과 저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씨름 선수를 하셨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어려서부터 힘도 세고 맷집이 좋았습니다. 운동을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들어올려서 매치기로 내다 꽂고는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 부모님은 자주 저희 학교에 와서 사과를 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놈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손봐주는 건 괜찮아. 잘했어, 우리 승미.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다시는 싸우지 말라고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당신은 그게 무슨 말이야? 승미 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다시는 애들 내리꽂고 업어치고 맺히고 그런 짓 하지 마. 알겠지? 하여튼 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승미 씨름 시키는 거 어때? 어? 승미 너 아빠한테 씨름 좀 배워볼래?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기겁을 하셨습니다. 뭔 딸내미를 씨름을 시킨다고 그래. 아, 애 기관지도 안 좋은데. 모래 들어가면 큰일 나 큰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승미는 운동으로 가야 돼. 싹수로 파래. 아주 매치기 업어치기 잘하는 거 보면 유도할래? 그래. 유도는 모래밭에서 안 해도 되잖아. 딱이다 딱.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운동에 소질이 있었어요. 웬만한 남자들과 대련을 해도 웬만해서는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아버지 친구분이었던 관장님이 저에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승미야, 너도 유도 재밌지? 네, 관장님. 점수 날 때, 그리고 우승할 때 너무 즐거워요. 그래, 내가 봐도 그게 느껴져. 아무래도 이런 재능 썩히기 아깝다. 제대로 해서 내 제자 승미 국가대표 만든다 내가. 제가 국가대표를요? 그래, 못할 건 뭐 있냐. 해보자. 저는 올림픽을 볼 때면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여러 곳의 선수들과 겨루는 선수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메달까지 따는 국가대표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국가대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저는 전국시합에 나가면 꼭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 유망주로 중학생이 되어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만만하게 봤던 상대에게 한판승으로 져버렸거든요. 상대 선수는 저를 보고 희죽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서 그 선수가 저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승미, 유명해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할 심산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도발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덤벼들어서 싸웠을 텐데 그날은 저도 항상 자신감 있었던 제 실력에 대해서 실망을 한 터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 유도에 재능이 있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저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보다 더 재능과 노력이 출중한 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유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려면 이제는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실력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잔개 부리지 않고 죽어라 운동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무릎 어깨 수술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저희 부모님에게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받은 걸 다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선발전에서 저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승미야, 고생했어. 잘했어. 누구 딸인지 너무 멋있다. 그래, 아빠 말 듣길 잘했지? 우리 승미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런 두 분을 보면서 유도를 한 이래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차 선발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습에 임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앞에 그런 불행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연습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12시 반이 되었더라고요. 버스도 끊긴 시간이라 허겁지겁 제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환한 빛을 봤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얼굴에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 통증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승미야, 승미야, 정신이 들어? 나 누구야? 나 알겠어? 엄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선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어디선가 빠르게 달려온 외제차에 치여 쓰러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구급대원분이 옮기는 장면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눈을 번쩍 뜬 저는 그게 꿈이 아니라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호흡기를 떼자마자 제 곁에 있던 아버지에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며칠이야? 나 2차 선발대회 나가야 돼. 아직 시간 남았지? 저희 물음에 아버지는 제가 누워있던 침대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2주나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깨골절 및 잦은 부상으로 고생했던 무릎 연골 파열 및 종아리뼈 골절로 더 이상 유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가대표라는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제 삶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를 친 차주가
음주운전으로 150km로 달려와서 저를 치고 그냥 뺑소니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 차주는 잡혔고 저희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주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음주운전이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였습니다. 한 여고생의 꿈과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정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밝았던 성격은 어두워졌고 치료를 받으면서 짜증이 늘었습니다. 그냥 냅둬. 치료는 받아서 뭐해. 안 받아. 그냥 죽을래. 승미야, 네가 이러면 엄마 아빠 속상해. 기운 내자. 유도만 길이 아니잖아. 나 아직 어려.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야. 몰라, 못해. 하고 싶지도 않아. 뭐라든 또 이렇게 무너질 일이 생길 텐데 도전해서 뭐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힘든 만큼 부모님의 가슴도 찢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어린 저는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입원 수술 치료 및 통원 치료까지 6개월에 걸쳐서 다 마치고 난 후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 가는 척하면서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무작정 가다가 모르는 동네에서 내려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자퇴를 권유하셨습니다. 승미, 나 학교 안 간 지 한 달 넘은 거 다 알아. 학교 가기 싫지? 가기 싫어요. 그럼 가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학교를 가지 말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승미 다른 애들 따라잡으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런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승미,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학교 졸업하면 뭐하냐? 검정고시도 있으니까 너 따고 싶을 때 공부하면 돼. 마음 편히 방황해라. 그러다 보면 너 하고 싶은 일이 생길 테니까 엄마 아빠는 기다려줄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퇴를 한 후에 아버지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머릿속에 잡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취득했습니다. 19살의 나이까지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배달 일을 하면서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지내며 23살을 앞둔 겨울에 주짓수 학원으로 치킨 배달을 가게 됐습니다. 주짓수라는 게 뭔지 당시에는 생소했습니다. 그때 막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시기라서 학원도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었고요. 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치킨을 주고 계산을 하면서 저는 대련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엉켜서 대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 유도나 레슬링과 비슷해 보여서 저는 배달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서 구경했던 겁니다. 그러자 치킨을 받아간 관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재밌어 보이죠? 힘들어요. 이게 유도에서 파생된 무술인데 여성분들이 하시면 힘 안 들이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무술이에요. 저희 도장에 여성분들도 3분이나 계시니까 언제든 배우고 싶으시면 오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은 갔지만 다시 운동을 할 마음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주짓수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알아보고 공부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선 해보고 후회하자 하는 마음을 먹고 저는 주짓수 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정하셨구나. 올 줄 알았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을 열었는데 저를 발견한 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열심히 주짓수를 배웠습니다. 주짓수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유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거의 상대와 몸을 부대끼며 조르고 누르고 압박하는 기술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으로 땀을 뺐더니 저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주짓수 훈련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국에서 주짓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운동신경이 살아있어서 주짓수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관장님도 저에게 욕심을 내셨습니다. 승미씨, 이렇게 빠르게 띠가 바뀌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국제대회 나가봐도 되겠는데? 어때? 도전해 볼래요? 국제대회요? 제가 감히... 아이, 겸손은 집어치우고 도전해 보자고. 그렇게 제 나이 25에 주짓수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우승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중상위권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관장님 밑에서 어린 수련자들을 함께 지도하면서 꾸준히 수련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활기를 되찾은 모습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돈을 모아서 외국의 여성 주짓수 선수들을 만나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유도와 주짓수를 빼놓기가 어려워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아무튼 주짓수를 하면서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은 수련을 마치고 아버지 치킨집에 가서 배달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부모님 치킨 가게가 번화가에 있었거든요. 배달을 하려고 나서려는데 술에 취한 우락부락한 남자가 왜소해 보이는 남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왜소한 남자의 안경까지 뺏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 새끼가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가면 될 일인데 어디 겁도 없이 나한테 덤벼? 죽어볼래? 몸짓이 큰 남자가 왜소한 남자에게 덤벼들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말렸습니다. 어이, 많이 취하셨네.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 이분 안경까지 깨져서 앞도 안 보이는데 덩치도 큰 분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놈이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정정당당? 야, 나 여자라고 안 봐줘, 어? 이게 진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남자가 손을 들자마자 저는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서 그놈을 제압했습니다. 주짓수가 아무리 덩치가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을 짓누를 수 있는 무술이거든요. 제가 그놈의 팔을 꺾고 몸을 조르자 숨이 막혔는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씨, 나 죽네. 야, 그만해. 놓으라고. 네가 내던진 저 양반 안경값은 주고 가야지. 알았어. 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갑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 외서한 남자에게 쥐어주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변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외서한 남자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저 여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아까 하신 무술 이름이 뭐예요? 주짓수예요. 관심 있으면 땡땡 주짓수에 오세요. 거기서 저 수련하고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치킨 배달을 했습니다. 배웠던 기술을 실전에서 써먹으니까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자기 전까지 룰루랄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주짓수 학원에 정말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셨네? 네. 저도 배워보려고요. 저는 한남동에서 편집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꾸밀 줄 알았지 속빈 강정이라서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시구나. 한남동이면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은 초급반이라서 저에게도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키는 큰 편인데 몸이 호리호리 왜소해서
저는 살을 찌우라고 권유했습니다. 살이요? 제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난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아는 맛집 많거든요. 추천해 드릴게요. 가보세요.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승미쌤이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후로 저와 그 사람은 같이 맛집 탐방을 다니며 조금씩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누굴 만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게다가 윤호 씨, 저보다 6살이나 어리잖아요. 윤호 씨 또래 좋은 여자 만나세요. 미안해요. 그럼 제가 더 노력할게요. 거절하지만 마세요. 그 후로 정말로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도 찌우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으로만 느껴졌는데 점점 남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사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사귀면서도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둘은 찰떡궁합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승미 씨, 우리 1주년 기념일에 할 말이 있어. 어? 뭔데? 우리 결혼하자. 기념일에 반지를 꺼내며 청혼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에 자기보다 8살 어린 여동생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자그마치 14살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고1인 거야? 그렇지. 많이 어리지? 나도 어려, 누나. 그러네. 제가 당황하자 남자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25. 딱 장가가기 좋은 나이다. 31. 누나도 시집가기 좋은 나이고. 뭐야. 사귀면서는 남자친구 나이를 잊어버렸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나이 차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한남동 고급 빌라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얘기는 들었는데 난 우리 아들 댁이랑 결혼시킬 마음 티끌만도 없으니까 꿈 깨고 그냥 돌아가요. 어머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더 들을 것도 없어. 우리 윤호가 지금 몇 살인데 결혼을 해. 그것도 6살 연상에 직업도 뚜렷하지 않은 노처녀 백수랑? 아이고 징그러. 됐거든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가세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라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저보다 더 속상해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승미 씨, 왜 화 안 내? 그런 대우를 받고서도. 난 괜찮아.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 승미 씨, 그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아니, 누가 포기한대? 적어도 10번은 두드려 봐야지. 나 힘낼 테니까 윤호 씨도 지치지 마.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저를 끌어안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는 센 척을 했지만 저도 내심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자친구 편집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예비 시모가 운영하시던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들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예비 시모와 교복을 입은 예비 신우가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지갑에서 있던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윤호 씨 여자친구입니다. 윤호 씨 동생 윤지 씨 맞죠? 반가워요. 예비 신우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
예비 시모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시켜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뭐해? 잡상인 들어왔잖아. 당장 내쫓아. 어, 어머님, 저 잡상인 아니에요. 저한테 잠시 시간을 좀 주실 수 없나요? 어머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신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끔찍해, 끔찍해. 우리 윤호 장가 가면 나랑 윤지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둘이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딱 보니 댁은 혼자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포기해. 순진하고 어린 우리 아들 그만 꼬대기라고. 뭐해? 이 여자 끌어내. 예비 시모의 말에 직원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기운이 좀 센 게 아니잖아요. 꿈쩍도 하지 않자 내부에 있던 남자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대여섯 명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더 그곳에 있다가는 정말 행패 부리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발로 카페를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주세요. 나중에 또 뵐게요. 그렇게 카페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뒤로 허겁지겁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봤더니 카페에 있던 예비 신우였습니다. 언니, 어? 네. 언니 울었어요? 그게, 울지 마요. 전 언니 편이에요. 오빠가 언니에게 진짜 많이 했어요. 오빠보다 운동도 더 잘하신다면서요? 그건 그렇죠. 저희 엄마가 불안한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엄마 설득해 볼게요. 우리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친해지면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그렇게 속 깊게 이야기를 해주니 서글펐던 제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는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번호를 따갔습니다. 언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네네,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세요. 전 괜찮아요. 그래도 신우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누가 신경 써요. 그냥 동생처럼 대해주세요. 그래. 아무 때나 연락해. 언니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진짜죠? 아싸. 해맑은 예비 신우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비 시무에게 결혼 승낙을 얻는 게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은 결혼을 한 남편과 신우와 함께 자주 만났습니다. 신우가 즉석 떡볶이를 좋아해서 자주 같이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모르게 셋이 자주 만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흐른 후에 두 사람이 저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래? 할 말이 뭔데? 제 물음에 신우가 쭈뼛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랑 나랑 닮은 것 같아요? 글쎄, 우리 윤지가 훨씬 예쁘게 생기긴 했지. 아니, 농담하지 말고요. 저랑 오빠랑 둘이 다니면 사람들은 남매인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답하자 진지한 표정이 된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랑 저 아빠가 달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망난이었거든.
요약을 하자면 남편의 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같이 사업을 하셨고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운영해서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셨어. 그게 저예요. 신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예정이 없던 아이를 임신했고 그 바람에 신우의 아빠와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혼한 남편, 신우의 친아빠가 완전 쓰레기였던 모양입니다. 사업을 한다며 시어머니에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거액의 돈을 줘도 매번 부도를 하거나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을 하는 신용만 하고 해외에 나가서 불법 카지노 도박이나 거액의 내기 골프를 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외도까지 저질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아빠한테 이혼 요구를 하셨고 그럴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던 아빠는 나중에 결국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엄마는 얼굴이랑 몸 이것저것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남편이 고3이었고 신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새아빠를 말리다가 얻어터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람은 상습 도박 및 폭행의 혐의로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감옥에 간 동안 엄마는 그 인간이랑 이혼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오셨고 윤지랑 나랑 엄마랑 여기까지 이사 왔어. 그 인간이 출소해서 우리 찾아올까봐 엄마는 항상 불안 속에 사셨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도 있어야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공익을 갈 만큼 그렇게 체력적으로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불면증을 달고 사셨고 예민하고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지가 나한테 전에 하려던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둘 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제 말에 두 사람은 속절없이 눈에서 눈물이 퐁퐁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저는 위로해 줬습니다. 이제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나 무술 연마한 사람이야. 어머님한테도 내가 듬직한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제 말에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그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보여드려야 할 모습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이도 웃음이 터져서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사이 바라지도 않아. 내가 세상 듬직한데 사이까지 뭐하러? 당신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한때는 시모의 거센 반대에 남편과 결혼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오히려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 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시어머니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망원동에 있는 떡가게에 꿀떡을 좋아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는 꿀떡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카페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 댁 집 앞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웬 시커먼 아저씨가 뻑뻑 담배를 피우며 시어머니 댁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저씨, 저 집에 아는 사람 살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저를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쎄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시어머니가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본 기분 나쁜 아저씨도 제 옆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여차하면 내리꽂을 생각으로 주시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꺼져, 꺼져,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귀신을 본 것 마냥 그렇게 경악을 하실 필요가 있냐 싶어서 제가 손에 쥔 떡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망원동 떡집 꿀떡이에요.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 옆에서 같이 뛰던 수상한 사람이 그냥 쌩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아저씨 저거 아까부터 수상했는데 아는 사람이세요? 저 유도도 했고 주짓수도 했고 웬만한 놈들 다 이기거든요. 불안하시면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제 물음에 잠시 눈동자가 흔들리던 시어머니는 정신을 퍼뜩 차린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윤호 포기해. 사온 떡은 성의를 봐서 내가 가져갈게.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쌩하니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해서 허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해간 떡을 가지고 가신 것만으로 룰루랄라 떠나갈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점점 얼굴 보여드리고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허락하실 거야. 기죽지 말자, 최승미.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기합을 넣었습니다. 저는 주짓수를 열심히 해서 최상급의 검은 띠 아래 갈색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와 대련을 할 만한 여자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국제대회를 나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떡을 드리러 갔을 때 봤던 수상한 남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지 아가씨, 네, 새언니. 집에 무슨 일 있어? 수상한 사람이 찾아온다거나. 난 못 봤는데 엄마가 현관문 잠금 장치를 2개나 더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불안하대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떡 드리러 간 날 수상한 사람을 보긴 봤거든. 정말요? 그냥 엄마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쳐 가기는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알았어요. 든든한 우리 새언니. 저와 친해진 신우는 그때부터 저에게 새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만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전에 드린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구입 후에 신우에게 물어서 안 시모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꿀떡 사다가 집 앞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식기 전에 꼭 드세요. 다음에는 어머니랑 같이 꿀떡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제 문자에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사업상 미팅이 있어서 바쁜 날이었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승미 만나서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일 잘하고 될 수 있으면 일찍 들어가. 그래, 알았어. 이따 또 연락할게.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천천히 운동 삼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4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인가 싶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떡은 잡수. 너 어디니? 네 신우 집에 못 오게 좀 말려라. 아니, 우리 집으로 당장 와줘. 그러더니 비명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신우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빨리빨리요. 아이고, 지금 엄청 밟고 있어.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시어머니 댁 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하는 신우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려서 신우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윤지야, 아가씨, 무슨 일이야?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누구한테 맞았어? 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올랐어?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아빠가 왔어요.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빠가 우리 집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뭐라고? 아빠라니? 아, 그 망나니라는 사람? 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술 취해서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걸 말리다가 엄마가 저 나가 있으라고 내쫓았어요. 어떻게 해, 언니? 지금 휴대폰도 못 가져나와서 보안시설도 미리 다 끊어놨나 봐요. 기다려봐. 내가 들어가 볼게. 안 돼요, 언니. 지금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요. 경찰에 전화해요. 자, 내 휴대폰 줄게. 아가씨가 경찰에 신고해놔.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해결할 테니까. 시은우는 제 말에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줬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전에 시어머니 댁 앞에서 마주쳤던 그 수상한 놈인 것을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야, 멈춰! 제가 빽 소리를 질렀고 그놈은 저를 돌아보더니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니녀는 뭐야? 누구야? 저한테 달려드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그런지 마구잡이로 덤벼서 저도 몇 대 맞았습니다. 저는 날뛰는 그놈의 빈틈을 노려서 팔을 꺾고 바닥에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온몸을 짓누르며 압박을 했습니다. 아, 숨 막혀. 이거나 사람 살려. 윤지 엄마, 인연 좀 떼어내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 계세요. 곧 경찰 올 거예요. 제 말에 머뭇거리던 시어머니가 현관 밖으로 나갔고 저에게 제압당한 그놈은 경찰이라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경찰? 경찰이 온다고? 이거 놔주세요. 제발요. 더 도망가야 돼요. 경찰 온다니까 술이 깨나 보네. 절대 못 놔주지. 이 쓰레기 새끼야.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출동했고 그 인간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저와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는 함께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윤지 씨랑 집에 계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나한테 증거가 있어. CCTV에 다 찍혔을 거야. 시어머니는 경찰에 CCTV 녹화본을 보여줬고 그놈이 집에 불법 침입해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게 다 찍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그날 그놈은 경유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우를 밖으로 내보낸 거고요. 정말 인간 쓰레기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제가 먼저 흠씬 두들겨 패나야 했다는 후회가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나 민사 형사 다 고소할 거니깐 그런 줄 알아. 네 놈이 또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이번에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시어머니의 외침에 수갑을 찬 그놈이 달려들었고 저는 막기 위해 그놈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놔요. 아가씨도 폭행죄 현행범 되기 싫으면. 그 말에 시어머니를 바라봤더니 내려놓으라는 눈짓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을 의자에 내리꽂듯이 앉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죽겠다고 야단이 나더라고요. 뒤늦게 그날 일을 알게 된 남편도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긴 재판 끝에 그놈은 무단 주거침입, 스토킹, 협박, 상해치사, 살인미수, 도박, 마약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죄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해서 결국 징역 35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시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재판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 보디가드를 자처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을 돌린 시어머니에게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반대하겠니? 윤호 여린 놈이야. 잘 보살펴줘. 정말요? 어머니 정말이죠? 나중에 다른 말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결혼해. 그리고 주짓수? 그 학원 차려. 시애미가 차려줄라니까. 승낙을 받은 후 남편도 저도 신혼까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벌써 허락을 받아둔 상태였거든요. 저희는 결국 제 나이 32, 남편 나이 26에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확장해서 브랜드를 런칭했고 저는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 어렸던 신우는 언제 그렇게 다 컸는지 대기업에 다니면서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드레스 입은 웨딩 사진을 보내줘서 봤는데 제 딸 시집 보내는 듯이 괜히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승미야, 너 울어?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안 울어. 그냥 좋아서 그렇지. 아, 우리 승미 진짜 늙었나 보다. 어떡하냐. 젊은 남편이 더 잘해줘야겠네. 뭐? 이 사람이 진짜... 지금은 저를 놀리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준 주짓수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인재도 배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남편은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범죄자 놈이 출소할 날은 아직 멀었지만 출소를 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저희 가족들을 지키면서 단란하게 인생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우여곡절 많았던 저의 결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